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기적적 타이밍. 한 이유를 구했다. 2. 폴란드와 러시아 간의 전면전을 준비합니다. 3. 미국도 한국 기술력에 당황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훈이 감도는 폴란드. 개전 후 1년 반이 다 되도록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특별 군사 작전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러시아는 서방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선택지를 고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선의 확대입니다. 러시아가 노리는 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국경 전방면 3개 지역에서 추가적인 군사적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현재 우크라이나에 집중된 서방의 지원을 분산시키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3개 지역은 각각 흑해, 알류산 열도, 그리고 폴란드입니다. 흑해 방면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곡물 협정을 파기하고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송하는 주요 길목인 다뉴브강의 항구 2곳을 폭격했습니다. 더불어 흑해 방면 우크라이나 항구로 입항하는 함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겠다고 언포를 놓았죠. 이에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함선을 공격하는 등 저항하고 있죠. 현재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리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동북쪽, 동쪽, 동남쪽으로 한정되어 교착 상태인 지금의 전선이 흑해를 접한 남쪽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알류산 열도에서도 도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알류산 열도라는 지명으로 표현한다면 그 위기감이 바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알래스카 서남쪽 바다에서 베링해를 감싸고 있는 열도로 이곳에서의 도발은 곧 미국의 영토인 알래스카에 마술을 뻗칠 수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지난 8월 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국과 연합한 8척의 함대를 순찰이라는 명목 하에 이곳 알류산 열도로 파견했습니다. 이는 미국 연안에 파견된 최대 규모의 함대였으며 아슬아슬하게 미국 영해를 넘어가지는 않았으나 그 근처에서 상당한 기간 머물렀다고 하죠. 미국 역시 러시아의 돌발 행동에 화들짝 놀라 급하게 4척의 구축함과 일대의 정찰기를 보내 이들의 움직임을 견제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소속 댄 설리번 의원은 중러의 이번 항해가 세계가 권위주의 세력의 침략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라며 미국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흑해와 알래스카의 상황보다 훨씬 긴장감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 국경입니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쿠데타에 실패한 바그너 그룹 잔당과 러시아의 괴뢰국 벨라루스는 폴란드와의 접경지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 용병들은 2주 만에 700km를 진격해 폴란드를 전복시켜버리겠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폴란드 국경 표지판까지 유유히 다가가 자신들의 해골 모양 엠블럼이 잘 보이는 인증 사진을 찍고 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뒤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인증 사진을 찍었다는 소식은 러시아 측의 합성 사진을 통한 프로파간다였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벨라루스 그리고 바그너 그룹이 그런 짓을 실제로 저지르고 싶어서 몸이 근질끔질하다는 것은 합성 사진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이런 행동은 그들의 거칠기 짝이 없는 행동 성향을 차치하더라도 러시아 당국의 뒷배가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쿠데타가 실패한 시점에서 바그너 그룹은 즉시 공중분해되어 전원 숙청당했어도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숙청을 면하고 벨라루스에 와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바그너를 장기말로 사용하기 위한 푸틴의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들이 언제 덤벼올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 국경지에 병력을 되는 대로 급파하는 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 녹록치 못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넘긴 무기가 하도 많았던 탓에 폴란드군에 남은 무기가 너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폴란드에서 조만간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 8월 15일이니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위험한 상황들은 폴란드 국민들에게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이번 열병식 퍼레이드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큰 주목이 모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4일 폴란드 국민들이 기다려 마지 않던 이 열병식 퍼레이드의 진짜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얼마 전 폴란드에 판매한 FA50GF죠. 한국에서 생산과 시험 비행, 그리고 폴란드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출고식까지 마쳤던 FA50GF는 출고식 직후 항공수송을 위해 분해되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 도착한 뒤 불과 2주도 채 되지 않아 재조립을 마친 FA50GF.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재조립과 동시에 파견된 한국인 조종사에 의한 비공개 시험 비행 역시 이루어졌었다고 하는데요. 며칠 전인 8월 4일이 되어서야 폴란드 국방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시험 비행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열병식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를 공군 장비들의 비행으로 마무리하곤 합니다. 영상의 공군 장비들은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상당수 공여돼서 이제는 저만한 수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한국에서 날아온 것이 바로 FA50GF죠. 폴란드 국방부는 일반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퍼레이드 행사에 앞서서 미리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FA50GF의 시험 비행 영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우선 그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시험 비행에 대해서는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 역시 감명 깊다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부아슈차크 장관은 이날 비행 직후 SNS를 통해 FA50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폴란드와 한국의 파일럿이 폴란드 연공에서 비행을 했다. 이것은 새로운 FA50 전투기를 폴란드 공군에 인도하기 전이 마지막 단계이며 2022년 주문한 전투기의 초도부는 고급 이미지 처리 및 제어 시스템, 최신 화기 제어 레이더를 갖춘 상태로 올해 7월 폴란드에 인도되었다. 당국은 한국 방산업체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활용하여 폴란드군의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FA50은 알게 모르게 폴란드 내부에서도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물론 폴란드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FA50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폴란드 공군은 훈련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여단 한 개가 통째로 사라질 운명이었고 그 영향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폴란드 공군의 성장 가능성 자체를 거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는 들려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가 국경에서 대놓고 도발을 해오는 상황에서 기적적인 타이밍에 날아온 FA50GF의 실물은 마침내 그런 일말의 여론마저 돌려놓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한때 반대하던 사람들마저 이런 속도로 인도되어 폴란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한국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F-16이나 F-35의 경우 8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FA50을 구매한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결정입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F-16을 구매한 슬로바키아는 지금까지 비행기를 받지 못했고 폴란드는 운용 중인 F-16의 순찰 업무를 도울 기종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FA50GF는 미그-29를 공여한 뒤 조종사 훈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파들이 말하는 제한된 전투 능력을 가진 FA50 페타리터-2이 완성된다면 진짜 배기 경량 멀티롤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더 작은 기체와 높은 기동 성능을 가질 것이고 일반적인 수준과는 다릅니다. 팬텀 스트라이크 AESA, 사이드와인더, AMRAAM, KGGV, JDAM, 스나이퍼 포드, JHMSC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등을 갖추고 있어 현대적이고 위협적일 것입니다. F-16 및 F-35에 대한 우수하고 경제적이며 강력한 대안입니다. 이렇게 비싼 전투기들을 항상 쓸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팬텀 스트라이크, AMRAAM과 함께 FA50 페타리터에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위치램에 타시겠습니까? FA50GF는 이번 열병식 퍼레이드 피날레를 장식한 뒤에 지체 없이 폴란드 공군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폴란드가 벨라루스 접경지에 한국 무기들을 비롯한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만큼 FA50GF 역시 어쩌면 빠른 시일 내에 유럽에서의 첫 실전 기록을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혼란에 빠진 동유럽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다시 반전이 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수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원인은 폴란드 국경에 떨어진 미사일이 러시아제가 맞다는 주장이 다시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1월 15일 폴란드 국경마을 푸시에보도프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폴란드인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공격의 주체가 러시아인지를 두고 G7과 나토 등 세계 여러 강국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뒤인 11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사일의 정체가 우크라이나군이 요격을 위해 발사한 S-300 미사일이라고 발표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발하면서 미국의 주장을 뒤엎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탄두 중량이 100kg이 넘지 않고 장약량은 수십 kg에 불과한 S-300이 터진다고 깊이 5m, 직경 20m짜리 구멍이 생겼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폴란드를 공격한 미사일은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이 맞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주장을 서방의 많은 매체들이 지지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군 전문가들은 만약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폴란드가 나토를 소집해 러시아를 침공하는 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폴란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분석과 달리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전쟁을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진 날 러시아의 유명 코미디언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으로 분장해 폴란드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각별히 조심하고 있다라고 풍자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폴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일은 그다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조차 이 다음 전쟁 준비에는 상당히 진심인 것 같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폴란드와 한국이 맺은 방산 수출 계약의 규모와 건수가 폭증한 것만 봐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요. 특히 AS-21 레드백 장갑차에 대한 폴란드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이미 폴란드 현지에서 레드백 운용을 위한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K2 흑표를 시작해 레드백 장갑차까지 도입하려는 이유와 폴란드가 유독 한국 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요즘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대한민국 방산무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폴란드카 연일 수조 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도 그럴 게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입한 무기 대금이라면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계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폴란드는 유독 한국산 무기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한화 디펜스는 폴란드에서 시연평가를 받고 있는 AS-21 레드백 보병 전투차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습에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시험 테스트에서 폴란드가 그만 레드백에 홀딱 반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사실 당시 분위기만 보면 수출이 거의 성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기 브로커들은 폴란드가 이미 차기 보병 전투차로 한국에 레드백을 내정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럴만합니다. 과거 폴란드가 자체 제작한 보르숙 장강차의 성능이 우리 레드백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폴란드의 보르숙 장갑차는 전장 7.5m, 전폭 3.5m, 전고 2.7m, 중량 25톤짜리의 보병 전투차입니다. 또 엔진은 독일 MTU-42 T2750마력 디젤 엔진이 사용됐고 주포는 미국의 부시마스터 LL 30mm 기관포를 탑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폴란드의 장강차 수준이 한국에게는 구식이 되어 개량을 추진 중인 K21 보병 전투차와 비슷한 스펙입니다. K21 보병 전투차는 전장 6.9m, 전폭 3.4m, 전고 2.6m에 D840LXE 850마력 디젤 엔진을 쓰고 있고 중량도 보르숙 장갑차와 비슷한 25톤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그다지 문제가 없는 좋은 장갑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보르숙 장갑차는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먼저 화력이 딸립니다. 부시마스터 II 기관포는 드론을 상대로는 나름 괜찮은 무기지만 전차의 뒤에서 보병을 엄호하는 보병 전투차의 주포로 쓰기에는 너무 약한 무기입니다. 이에 반해 K-21 장갑차는 기간부대의 선봉에서 기계와 보병을 지원하는 보병 전투차라는 목적에 맞게 79경장 40mm 기관포인 국산 K-40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전차의 화력을 놓고 따지면 K-21이 보르숙을 압도합니다. 미는 K-21위 개량형인 AS-21 레드백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레드백은 호주의 요구에 따라 30mm 기관포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 배치되는 레드백은 우리 군의 상황을 고려해 40mm 기관포 탑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업건을 요구하면 언제든 이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처럼 차량 외부에 설치된 대전차 미사일과 부무장으로 설치된 RWS 덕에 보조 화력에서도 보르숙 장갑차를 압살합니다. 그리고 이런 격차는 장갑차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방호력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먼저 레드백과 보르숙은 장감의 수준이 다릅니다. 보르숙은 25톤 차량에 증가 장감을 부착해 40톤 수준의 중장갑차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증가 장감을 얹다 보니 방호 효율이 떨어지고 무거워지는 단점이 생깁니다. 보르숙 장갑차는 750마력 엔진을 쓰기 때문에 증가 장감을 장착했을 때 기동성도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 레드백은 애초부터 중장감차로 설계됐기에 커다란 차체에 두껍게 장감을 둘렀습니다. 이는 레드백의 스펙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레드백은 전장 7.7m, 전폭 3.6m, 전고 3.7m의 차체 중량 42톤으로 보르숙 장갑차보다 훨씬 크기가 큽니다. 그럼에도 장갑은 더 두껍습니다. 상당한 무게를 차지하는 철제 궤도를 고무 궤도로 바꾸고 그만큼 여유 있는 부분을 장감에 추가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K9 자주포가 사용하는 1000마력 엔진을 쓴 덕에 거의 전차 수준인 차체 무게에도 불구하고 최대 시속 70km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장점은 또 있습니다. 미래전을 대응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첨단 방호 체계에서도 레드백은 보르숙을 압도합니다. 일례로 지금 보신 영상은 한화 호주법인이 레드백에 달린 아이언 피스트로 대전차 로켓을 요격한 모습입니다. 날아오던 로켓을 단박에 격추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 아이언 피스트 체계는 이스라엘의 엘비사가 개발하였으며 현존하는 능동방호 체계 중 가장 선진적인 체계입니다. 이에 반해 보르숙 장갑차는 우크라이나 자스론사의 능동방호 체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보병 전투차의 주임무인 하차 한 보병과의 협동 전투 중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면 파편이 아군 보병에게 날아올 수 있다는 동구권 능동방호 체계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르숙 장갑차는 모든 면에서 한국의 레드백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폴란드 군인들은 자국 정부에게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국익을 접어두더라도 보르숙 장갑차 대신 AS-21 레드백을 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러시아와 전투가 벌어질지도 모를 판에 성능이 떨어지는 장갑차를 살 수 없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 폴란드는 심각한 전쟁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져 2명이 사망하자 폴란드 내 반러 세력들이 러시아의 소행임을 주장하며 참전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폴란드의 잠재 적국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국내적으로는 극단 세력을 다독이며 전쟁 대신 전쟁 대비를 강화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만약 비슷한 사건이 다시 단 한 번만이라도 더 발생한다면 국내 여론 악화로 폴란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S-300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신에게 보고했고, 사고 현장의 폭발 규모가 지대공 미사일의 폭발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컸다는 게 근거인데요. 실제로 S-3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00kg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정밀 유도장치 때문에 탑재된 폭약의 양은 탄두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역시 젤렌스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떨어진 미사일의 잔해가 S-300의 부품이 아니라 러시아제 순항미사일의 부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전을 염려한 미국이 혹시나 모를 사태로 인해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이 사태를 수습하며 이를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로 우겼다는 겁니다. 이는 달리 말해 러시아가 지금처럼 계속 미쳐 날뛰면서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다 보면 11월 15일처럼 폴란드가 공격받는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폴란드는 무조건 러시아, 벨라루스와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나토 헌장에 따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나토 구성원들 역시 전쟁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폴란드의 군인들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강력한 첨단 무기를 도입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한 구식 무기의 빈자리를 한국산 무기로 메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방산업체가 폴란드군에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방산업체들은 보르숙 장감차는 세계 최고는 아니라도 훌륭한 국산 무기이고 산업 발전과 생산성 면에서 외산을 압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추가 도입이 어려운 외상과 달리 자국 내 생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폴란드군은 이 주장을 듣고도 레드백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폴란드 업체가 주장한 생산성조차 한국이 폴란드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무려 2010년대부터 차기 장감차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밤산업체의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해 오랜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폴란드군의 불만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원인은 폴란드 방산업체가 새 장갑차를 준다더니 구소련제 폐물 장갑차가 거의 환감이 다 되도록 신형 장갑차의 개발조차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폴란드군은 무기의 개발과 생산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과 마땅한 대체제가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동안 참고 있었을 뿐인데요. 그런데 옆나라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져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고 자국 기업들보다 월등한 성능의 한국산 무기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현재 폴란드에는 K9이 차체를 그대로 써서 만든 폴란드의 국산 자주포 AHS 크라프의 생산을 이미 끝마쳐둔 상태입니다. 또 K9PLV 라이선스 생산을 위해 시설 확장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레드백은 K9 차체 라인에서 일부 조정만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즉 폴란드 국내 업체들보다 한국산 장갑차의 생산성은 그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은 폴란드 방산기업과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빠른 납기를 자랑합니다. 그 증거로 최근 한국은 불과 계약한 지 몇 달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생산해 폴란드군에게 인계했습니다. 국군이 쓸 물량을 전용해서 준 것이기는 하지만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신무기가 납품된 건데요. 그래서 폴란드군은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 디펜스의 주력 상품인 레드백 장갑차 역시 계약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S-21 레드백이 폴란드군에 대량 도입되리라는 예측은 결코 망상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호주의 랜드 400 페이즈 3사업 자체가 호주의 정치적 변동 같은 변수만 없다면 한국은 충분히 폴란드에 레드백의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부디 한국 기감 장비에 대한 매력을
폴란드가 빨리 알아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바로 어제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초진화를 이룩했습니다. 드디어 KF-21이 음속의 벽을 뚫고 대한해협에 창공을 갈랐습니다. 어찌 보면 초도 비행 때보다 더 가슴 벅찬 순간이었는데요. 그동안 KF-21을 무시하던 사람들마저 이 순간만큼은 입을 닫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의 첫 초음속 비행에 대한 최고급 정보들을 공개하겠습니다. KF-21 시제 1호 기가 초도 비행을 성공한 지 정확히 183일 만에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의 신화를 실시간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KF-21은 남해 상공 약 12,200m 고도를 56분간 비행하면서 총 3차례의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체감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이를 알기 쉽게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제주도 상공에서 서울까지 단 20여 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였는데요. 만약 KF-21이 원주에 위치한 제8 전투비행단에서 출격한다면 평양까지 고작 12분 도착해서 주석궁을 타격할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그만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KF-21의 음속 돌파는 전 세계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투기의 음속 돌파는 엔진 출력만 강하면 장땡 아니냐고 폄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KF-21이 아직 독자 개발 엔진이 아닌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G400K 엔진을 사용한다는 걸 저격하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는 항공 기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막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장 초음속을 두고 소리의 벽을 뚫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만 봐도 이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헛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리의 벽이라는 건 단순히 초음속을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음속을 돌파한다는 행동이 물리적인 벽을 뚫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긴 표현인데요. 실제로 음속 돌파 직전인 마하 0.9보다 초음속 상태인 마하 1.2가 오히려 공기 저항이 더 적을 정도입니다. 이 과정의 날개 등 전투기 기체에는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발생하는데요. 더군다나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변 공기 흐름이 뒤틀리면서 전투기에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구조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투기를 시속 1224km 속도로 내동댕이 치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요. 어설픈 전투기 구조로는 이를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에는 엔진의 출력보다 구조적 만전성이 더 중요합니다. 즉, 엔진의 힘보다는 튼튼한 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단 첫 번째 시도 만에 이걸 해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데요. 물론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2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한 기체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국산은 역시 KF-21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지금까지 KF-21이 고작 80여 회의 시험 비행만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1920여 회 이상의 시험 비행이 더 남아있는데요. 즉 전체 시험 일정의 25분의 1 만에 음속을 돌파한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성장 속도인데요. 오죽하면 국제항공 전문 매체인 에어로타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투기 10대 중 4위로 KF-21을 선정했을 정도입니다. 아직 초기 개발 단계인 KF-21을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KF-21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실제로 발빠른 나라들은 이미 어떻게든 KF-21에 줄을 대기 위해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시도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폴란드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폴란드는 자국 최대 방산업체인 PGZ 회장까지 한국에 급파하면서 KF-21 사업에 참여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과 UAE가 초대 규모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다수의 전문가는 이 계약에 KF-21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UAE가 향후 KF-21 개량 사업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우선 도입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 밑거름을 깔았다는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껴서 언제나 국경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UAE는 항상 성능적으로 검증된 무기 체계를 도입해왔습니다. 그런 UAE가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게다가 한국에게 무기를 공여받으며 군사력을 키운 필리핀은 이미 추진 중인 다용도 전투기 도입 사업까지 일정을 미루면서 KF-21 낙원이 완성되는 2026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필리핀 지척까지 남중국해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대담한 결정인데요. 다름 아닌 KF-21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F-21이 이토록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한 건 본격적인 초도 비행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과거 KF-21의 개발 초창기 KF-X로 불리던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기술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업 참가국을 물색했는데요. 기술적 성숙도는 자신이 있었어도 만에 하나 실패할 시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양산 물량을 위해 보험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한국을 신뢰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는데요. 아직까지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6.25 전쟁으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조금밖에 발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나 후발주자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었습니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지난 2010년 두 차례나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고 2011년에도 공식적으로 개발 참여를 발표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가지는 듯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한국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노린 얼토당토 않는 갑질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자신들이 KF-X에 참여하는 대신 30에서 40%의 개발 지분, 기술 이전, 일부 수량 튀르키예 내 양산을 요구했고 당시 진행 중이던 우리 군의 차세대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 튀르키예와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T-129 강요하는 등 정신나간 조건을 들이밀었습니다. 당면이 독자 개발을 추진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고려할 가치도 없는 조건이었는데요. 결국 한국은 최악의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 모두가 아실 텐데요. 심지어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정부가 실속도 없는 사업에 세금을 낭비한다라는 온갖 비난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자존심 상하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인도네시아를 안고 가야 했는데요. 그런데 KF-21의 실기체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대반전을 맞이했습니다. 한 번 시험 비행에 나설 때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인도네시아와의 갑을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고 한국은 분담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폴란드, UAE, 필리핀이 관심을 보이는 만큼 예상 양산 물량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NN은 KF-21 출고를 대서특필하면서 한국이 자체 개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 클럽에 합류했다고 감탄했는데요. 또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태국과 필리핀, 이라크가 주 고객이 될 수 있다 라며 KF-21의 시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FA-50을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가 KF-21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한국이 특정 무기를 단독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일정 군사 분야에서 하나의 체계를 전부 수출할 수 있는 군사 대국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KF-21과 함께 음속보다 빨리 비상하고 있습니다. KF-21이 남은 1920여 회의 시험 비행 동안 또 어떤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즐겁게 할지 기대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